소개를 해야 되지 않나. 먼저 황현선 사무총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전북대학교 성과대학 회계학과 졸업을 하셨고 성과대학 학생회장, 총학생회 인권복지위원장, 전주시장 비서, 우주분수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거쳐서 현재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내빈분들께서는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안 하셔도 되고요. 조국 대표님한테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전북대 나와서 전북대 후배들이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정치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사회권을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인식해 주시라는 말 되게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권 보장을 위해 대표님께서는 부자 증세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하죠. 예, 당연하고요. 이게 이제 세금 문제가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 서민 증세 이 정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시면 상속세도 깎아줘야 된다, 법인세도 깎아줘야 된다, 금투세 폐지해야 된다, 이걸 일관되게 얘기한 게 윤석열 정부죠. 근데 저는 이제 언론에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사이에 공통의 과제, 또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와의 싸움이라거나 이런 또 평화통일정책 등에서 같은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세금 정책입니다. 언론에서 보셨겠습니다만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국혁신당은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딱 갈라섰죠.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예컨대 유명한 시민단체로는 경실련, 참여연대 등에서도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이제 현재 보면 지금 우리나라 현재 상태가 윤석열 정부 현재 상태에서 지금 재정 위기에 있거든요. 세수가 부족해서 재정 위기라고 모두 얘기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미 얘기합니다. 돈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부자 감세를 해줬어요. 초부자, 법인, 재벌들 감세를 해주니까 더 세금이 적어졌죠. 갖고 있는 지금 세수 부족 상태입니다. 그는 그 정부가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해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겠죠.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냐면 서민 증세, 부자에게는 깎아주고 서민 증세가 뭐냐? 담뱃값 올리거나 또는 근로소득세 올리거나 간접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에게 100원씩을 쭉 더 100원이든 1000원이든 얕게 많이 깔아서 그걸 벌충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건 틀렸다고 보고 있고 금투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금투세는 우리나라에서 1년에 주식 투자로 5천만 원 버는 사람에게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주식 투자로 1년에 5천만 원 번 사람 제 주변에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한 1%도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동의한 것에 대해서 전 매우 유감이죠.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세금 정책에서 여러 차이가 있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종합부동산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이제 공식 입장을 정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를 깎아주자라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강력히 얘기를 하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종부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 전 전주 지역에는 몇 %인지는 계산 안 해봤습니다. 근데 서울 수도권 지역의 아주 고급 아파트, 강남, 용산 등 가장 비싼 아파트, 그 수도권 지역에서 비싼 아파트에서 냅니다. 그 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종부세가 서울 수도권 사람들만의 일이 전혀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서 종부세를 어떻게 설계했냐면 종부세를 노무현 정부가 만들었는데 종합부동산세를 거두면 법에 따라서 이것의 한 80%가 지역교부세로 따라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수도권에서 고급 아파트에 부과돼서 거둔 종부세는 80%가 지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난번에 한 번 종부세가 한 번 완화된 적이 있어요. 완화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전북만 예를 들자면 전북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시, 군이 있겠죠. 뭐 전주는 큰 곳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읍이 있다. 정읍에 100억이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올 돈이 100억이 없어집니다. 즉 종부세가 없어지는 문제는 서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없어지는 순간 지역으로 갈 돈이 뭉텅이도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은 뭐 아주 강한 지역 균형 발전 그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민주당에서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된다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다른 분도 있을까? 하고 다른 쪽 갔다가 한번 오면 어떨까요? 네네. 네, 다음 혹시 질문 혹시 계시면 손 들고. 저쪽에 있어. 안녕하세요. 전주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가불선진문 책으로 읽었을 때는 좀 잘 와닿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가면으로 듣고 하니까 제가 되게 마음속에 되게 이해도 되게 잘 되고 했었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이지만 제가 좀 가면을 듣고 좀 책을 읽으면서 좀 굉장히 이상적이고 좀 너무 먼 미래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좌절감이 또 생기기도 했는데요. 이런 좋은 것들이 이제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회권을 주도하는 세력의 집권이 저는 꼭 필수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조국 혁신당에서 혹시 집권 플랜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당연히 이제 집권을 해야 집권을 하고 행정 권력을 가지고 와야 또 의회에서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제 사회권 실현과 관련해서는 예산에 대한 결정권을 갖죠. 이 돈 문제 아닙니까? 예산 결정권은 현행법상 기재부가 예산 편성권을 갖거든요. 그럼 기재부를 지도 통화를 하려면 그 행정부 전체를 장악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될까? 이게 뭐지? 너무 먼 미래 갖고 말씀하셨듯이 너무 이상적이지 않을까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한 80년대 이때만 하더라도 정치적 민주화가 된다는 상황,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되는 것을 그 당시에 독재 정권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먼 나라 외국 얘기라 그랬어요. 한국적 민주주의가 좋은 거지 그런 거 되는 거 없다. 그거 다 더 서구 다른 나라 얘기다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거 될 거라고 봅니다. 점점 우리는 속도가 한국 사람이 성질이 급해요. 다 빨리빨리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르면 안 하지만 알게 되면 그걸로 방향이 잡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정당에서 사회권이라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강령으로 내세운 정당은 조국혁신당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저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의 의원들, 그 다음에 당직자들, 시도당 간부들 모두가 이 얘기를 지금 공부하고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물론 뭐 내일 된다, 1년 뒤에 된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죠. 그런 지향을 가지고 꾸준히 이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할 것이고요. 집권 플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키고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오죠.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럼 윤석열 정권을 교체하는 것을 위해서는 당연히 조국혁신당만으로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민주당, 뭐 사회민주당, 진보당 다 힘을 합해서 할 것이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실현하려면 집권을 해야 되고, 그럼 집권하려면 어떤 플랜이 필요하냐에서 저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0.73으로 졌지 않습니까? 요만큼 차이로 졌는데 그에 대한 평가가 막 사람마다 패배 원인에 다를 수 있겠죠. 뭐 최근 봤습니다만은 뭐 여론조사 조작부터 시작해서 온갖 얘기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또 보면 그 두 번째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지지율이 항상 1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한동훈과 비교해서 아주 큰 차로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아주 쉽게 대선에서 이긴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지금 시기와 다르게 대선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이 유권자층이 양쪽으로 쫙 갈라집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A 아니면 B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버립니다. 양쪽으로 쫙 퍼지거든요. 그때는 항상 아슬아슬한 싸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매우 쉽게 당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혁명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 뒤였어요. 너무 호조건이었어요. 박근혜 탄핵, 촛불혁명 뒤에 이루어졌는데 당시 보수 쪽 진영은 유승민과 홍준표가 둘이나 나와서 분열됐습니다. 홍준표, 유승민이 나온 상태에서 문재인 후보는 50%를 못 얻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촛불혁명 뒤라는 상황에서도 이 진보층의 투표율이 그렇게 50을 확 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대선에 들어오면 총선과는 다릅니다. 총선이나 지방선거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 대선이 물론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통상 2년 반 뒤에 될지 조국혁신당은 더 당기려고 합니다. 당기려고 하는데 언제 될지 모르지만 대선 들어가게 되면 홍해가 뭐 갈리듯이 양쪽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 차이가 아슬아슬하게 됩니다. 지금의 여론조사 지지율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이 제일 덩치가 크죠. 조직이 크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만의 힘으로 이기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뭐 진보당과 등등 이게 다 힘을 합치는 다수파 연합이 형성되고 그 다수파 연합이 우리는 이런 세상을 윤석열 다음에 이런 세상을 꿈꾼다. 이런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저는 집권이 가능할 거다. 정권 교체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대표님. 마이크 올리시오. 대표님이 빼먹은 게 조국혁신당의 집권 준비가 돼 있냐 이 말씀이시죠? 지금 당장의 집권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곤란하고요. 아마 저희가 창당한 지 실은 이번 달이 8개월입니다. 가장 유례 없이 압축적으로 성장했고 8개월 동안에 아직 그 건물 뼈대만 있고요. 내부를 좀 채우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사회권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하고 있고 내년 초 정도 되면 이제 사회권 관련된 우리 당의 그동안 세미나나 이런 했던 것들이 책자로 나올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당의 홈페이지나 동영상으로 콘텐츠 제작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알리는 기관들이 되실 거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차이는 저는 축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오래된 정당으로서 축적된 힘들이 있고 저희는 이제 축적을 해나가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가장 큰 차이는 저희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축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는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다. 다만 당장 내일 집권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냐라고 하면 그건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까? 네. 먼저 우리 조 대표님 바쁜 데서 천주에 오셔서 대단해요. 또 감사합니다. 우선 여러 말씀 중에 윤석열 정권 조기 지금 뭐 당연히 국민 명령이고 빨리 해야죠. 당연히 길어봤자 2년 반인데 지난번 우리 전두환 때 이게
국익으로 전두환을 무너뜨린가 했더니 노태우가 나왔습니다. 네, 예. 맞아요. 국서도 대줬다. 그때 그 쓰라린 그 심정을 많이 느끼는데, 이번에도 잘못하면은, 우리 조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사후 문제까지, 네? 그런 비슷한 아류들이 나오지 않도록, 예를 들어 뭐 한동훈이나 이런 이 부류들이 바톤 이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한 그런 대비를 야당들 간에 좀 내밀은 협력 전략을 좀 구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높아지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권 그 범주에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뭐 이슈죠. 뭐 의료 문제.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의료에 있어서는 의료 사회주의로까지 나가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려면 의사수도 증원해야 되고 또 국민들한테는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의료 수가도 낮춰야 하고 그런데 의사들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윤석열 정권이나 기본 의도야 우리가 매우 그 저희를 의심하고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의사 증원에 있어서만큼은 방향은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조혁신당 아니면 조 대표님은 이 의료 사회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주변에 주장을 합니다만은 의사 수 저건 OECD 우리가 세계화를 추진하는 OECD에서 평균만큼 의사 수를 늘리자. 또 의료 수가를 낮추자. 또 의사 수입은 너무 높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조 대표님이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한번 부탁 좀 드립니다. 저는 뭐 의료 사회주의란 단어는 뭐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개념적으로 어떤 말씀, 의료 사회주의란 단어 안에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제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내용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사 수를 증원 늘려야 된다는 점에서는 당연히 동의를 하고 저희 당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취했던 의사 증원 방식은 절대 동의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문재인 정부 후반 코로나 시작될 때 협의를 해가지고 1년에 300명씩인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식을 거의 합의를 했는데 그게 깨져버렸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갑자기 2,000명으로 해결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의대 교육 현장에서 제가 의대에 있는 친구들 뭐 아는 분들 확인했습니다만 갑자기 학생 수가 몇 배가 증가해서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떠나서 의사를 교육을 시켜서 배출을 해야 의료 서비스를 할 건데 의료 교육이란 게 대형 강의에 놔두고 몇백 명 앉혀놓고 강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실제 소규모로 뭐 꿰매는 거든 주사를 하는 거든 뭐 이런 것들 실제 소규모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입학 증원 방식은 의대의 현재 교육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증원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OECD 수준으로 의사 수를 증원해야 된다는 점은 제가 맞는데 지금같이 한 방에 2,000명 늘리는 방식으로는 대혼란이 온다라고 저희 당이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당연히 파업이란 거 외에도 온갖 일이 발생하고 전국의 의대가 지금 난리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수가 낮추는 것은 저는 아까 문재인 케어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고 야당 연합 문제는 저는 뭐 죽 서서 개준다는 일 당연히 안 생겨야 되죠. 아까 한동훈 얘기하셨는데 저는 뭐 제가 농반 진반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을 제일 원하지 않는 사람 한 명을 꼽으면 누굴까요? 절 겁니다. 누구보다도 저가 아닐까. 적어도 한 두세 사람 안에 꼽히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그런 꼴을 제가 보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떻게든 그런 일은 막아야죠.
예. 제가 정당 대표로서 최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빼먹은 것 같아요. 승원하사는 일로 보낸다. 앞에 그 질문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군산에서 왔는데요. 저는 무당파입니다. 근데 오늘 모처럼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조국 대표님을 몇 년에 한번 뵙고 싶어서 일부러 시간을 내왔습니다. 먼저 현 정권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것에 대해서 심심한 의도를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창당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도대체 조국 당의 색깔이, 분명한 색깔이 뭐냐. 민주당에 가려져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또 민주당에 편성해 있는 것도 적지 않다. 그래서 혼란스럽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 해주셨고요. 조국 신당은 민주당과 아까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 당에도 민주당 출신들도 많죠. 근데 또 잘 보시면 정의당 출신도 많습니다. 우리 지금 많이 알려진 신장식 의원 같은 경우는 정의당에서 평생 민주노동당 정의당에서 활동한 사람이죠. 또 다른 한 그룹은 생애 단 한 번도 정당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조국 신당의 구성을 보게 되면 저는 이 조국 신당의 첫 당원입니다. 저는 과거에 당적을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일을 했지만 민주당은 아니었고요. 옆에 있는 황현선 총장은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전략기획국장 등 민주당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또 신장식 같은 경우는 여기 없습니다만은 민주노동당에서 20대부터 잔뼈가 굵었습니다.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민주당과 겹친다는 말이 일부는 맞는 말씀이지만 다른 게 있고요. 같은 점은 뭐냐면 윤석열 정권과 싸우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제4기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 같은 경우 지금처럼 친미, 친일 일변도의 외교안보 정책 그만둬야 된다. 다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 문제 관련해 있어서 지금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는데 평화정책을 복구시켜야 된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 외의 점에서 검찰개혁 문제를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검찰개혁을 대부분 동의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수사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다들 얘기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대선 공약, 총선 공약, 민주당의 대선 총선 공약입니다. 그런데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이루고 난 뒤에 검찰개혁법을 제출 안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제출했습니다. 잘 모르시는데 다들 제출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민주당은 특검법은 제출했지만 수사기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사법을 제출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짐작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답은 못 드리겠고요. 검찰개혁에 대한 궁극적 생각이 차이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수사기소 분리해야 된다고 다 얘기를 해왔고 그것이 민주당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다른 이유로 하지 않고 있고 미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제출을 했고요. 그게 차이가 첫 번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찰개혁 얘기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 얘기에 차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사회경제정책으로 앞에 정치학과 학생이 아까 질문했던 것인데, 사회경제정책에서 특히 조세정책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책이 맞냐?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에서 지금 차이가 났는데 이게 언론에서 윤석열 정권과의 대립 때문에 무슨 차이인지를 지금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정치권 내에서는 달라진 거죠. 이건 이제 논쟁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저는 조국 신당이 해야 될 일 여러 일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지금 가장 그 규모가 큰 본대라고 할 수 있죠. 171니까요. 가장 큰 정당이고 중심 세력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이 크다고 항상 큰 조직의 선택이 옳은 건 아닙니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충성도가 높은 분은 지금까지 민주당의 강령이나 약속이 금투세 유지였거든요. 그 금투세의 유지는 민주당의 지금까지 오랜 입장입니다. 근데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조국혁신당이 바꾼 게 아닙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금투세를 실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저희가 틀린 게 되겠습니까? 아닐 거 아닙니까? 금투세를 실시하자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공통의 약속이었는데 민주당이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유지를 한 겁니다. 근데 민주당의 일부 사람들은 저희를 그걸 이유로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민주당에게 전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금투세를 유지하는 게 집권에도 유리하다고 봅니다. 저는요. 근데 민주당은 다르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 금투세를 폐지함으로써 얻는 것도 있지만 금투세를 폐지함으로써 지금 시민사회 단체 내에서 참여연대, 경실련 거의 90% 이상의 시민단체에서 민주당과 각을 세웠습니다. 맹렬하게 비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민주당이 지금 그 문제로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 전체가 지금 아주 날카로운 지금 그 충돌 상태에 있습니다. 조세 원칙에 대한 얘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조국혁신당이 해야 될 여러 역할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가장 큰 당인데 큰 당이 방향을 만약에 잘못 잡으면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저희 역할이고요. 그 점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과 싸우고 정권 교체를 하는 데서 항상 손을 잡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결정한 것을 저희가 박수부레는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야죠. 그래야 저는 제대로 항로를 개척하고 진짜 정권 교체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분들께서 질문 혹시 저 뒤에 먼저 손 드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전 사무총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양한 학생자치기구에서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활동하실 당시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건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한테 맞춤형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선배라고. 저는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전북대 학교 안에 있는 그 시계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계탑을 만들었던 일이 저한테는 아직도 자랑스러운 일이고 전북대를 가면 뿌듯합니다. 근데 그 시계탑을 만들 당시에 사실 학교에서 재정적 도움을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지원을 안 해줘서 학교 앞에 있는 상인들, 학교 안에 있는 소비조합 상인들, 그 다음에 총학생이 각 단과대학에 있던 수익사업들을 총학생회로 다 통합해서 운영해가지고 그 시계탑을 만들었고요. 그때 당시에 전북 학교하고 이야기할 때 이게 전북대의 랜드마크이면서 전북대의 역사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그 시계탑을 파서 보면요. 위에는 제 이름이 없지만 바닥에는 제 이름이 있어요. 제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때 학생복 인권복지원에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총학생 이름으로 하지만 그 바닥 기소 그 콘크리트 하는 데에는 우리 이름이라도 좀 써놓자 이렇게 해서 그때 저 나무까지 주워서 써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네. 앞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외교학과 재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조국혁신당에서 행정부 개혁 관련해서는 많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의회 개혁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에서 선거제 개혁이나 의원 등록소
비례대표제 확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건 뭐 저희가 이제 말할 기회가 없어서 그랬던 거고요. 정치개혁 문제가 저희 매우 중요한 저희 아젠다고 여러 번 발표한 바가 있고요. 찾아보시면 나올 건데, 저희는 정치개혁의 핵심이기도 하고 또 정치적 민주주의의 핵심은 등가성 문제인데, 표 하나를 던진 만큼 의석수가 많아져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치개혁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조국혁신당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졌을 때,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민주당으로부터 돈 받은 적도 없고 민주당 사람이 와서 만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만들었던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없어져서 민주당으로 흡수됐죠. 그런데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인데, 원래 현행 선거제, 준연동형 선거제 같은 경우에 취지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연합도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원래 준연동형제의 취지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 비례 몫은 다양한 지역구의 양대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들의 몫이라고 전제하고 애초에 만들었던 게 준연동형 선거제도입니다. 현행 제도입니다. 저는 위성정당 금지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못 만들도록 해야 되고, 법안이 워낙 많이 나오는데 실제 통과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양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성정당을 금지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현행 제도에 반하는 거고, 만약에 더불어민주연합이 지난 4월 10일 총선에 없었다면, 즉 위성정당이 금지되었다면 지금 조국혁신당의 아마 그 수는 지금보다 한 3배쯤 됐을 거예요. 그 위성정당 제도, 위성정당을 허용할 것인가는 근본적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두 번째, 그 문제 별도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 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소선구제 아닙니까? 오랫동안 유지해왔는데, 소선구제를 유지하고 연동형 비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선구제를 유지하고 지역구에서는 소선구제, 그리고 제도 설정의 원래 취지는 위성정당이 없는 상태에서 준연동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데 위성정당을 만들어 버리니까 거대 양당이 요 공간도 다 차지하는 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원래 취지대로 가기 위해서는 지역구는 소선구제를 하고 비례 같은 경우는 위성정당을 안 만들도록 하거나, 또는 거대 양당 제대로 계속 유지 않으려면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대선거구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묶어가지고 3명, 4명 뽑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양대 정당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현 상태가 제일 좋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비례 의석수도 원래 정치개혁을 얘기하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비례수를 늘려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양대 정당이 늘리는 것을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조국혁신당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위성정당을 금지해야 된다. 이게 선거구제 정책 민주주의에 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금지해야 되고, 위성정당을 허용한다 그러면 선거구제는 중대 선거구제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 대표님이 빼먹으셨는데, 우리 당이 주장하는 것 중에 결선 투표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나 총선이나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 선거나 대선이나 이런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반영이 되고, 소수 정당들이 구애받지 않고 자기 정책들을 열심히 홍보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결선 투표제로 가는 과정에서 합종 연행의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결선 투표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민주당과의 좀 차이가 점점 나는, 현재는
큰 뭐 공공의 윤석열 정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덜 드러나지만 그게 정리가 되고 나면 민주당과 우리의 차이가 미세하게 점점 드러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결선 투표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프랑스 같은 경우를 보면 결선 투표제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극우 정당, 극우 정말 뭐 파쇼 비슷한 이런 후보들을 막아내는 역할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결선 투표제가 없다 보니까 항상 대선이건 뭐 시장 선거든 되게 되면 그 단일화 협상이란 게 마지막에 꼭 나옵니다. 서로 단일화, 어떤 형식으로 단일화 할 거냐, 단일화 문항이 뭐냐, 방법이 뭐냐, 뭐 이걸로 옥신각신 싸우게 되고 그럼 시민들이 짜증이 납니다. 그것보다는 프랑스는 간단하게 해결한 거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다 나와 출마해라 하고 하는데 커트해가지고 위에 두 사람 남겨서 두 사람 가지고 다시 투표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러면 서로 각 정당이 또는 각 후보가 할 얘기 다 하고 본선에 마지막에는 한 명이 되는데 한 명 되는 것을 두 당 또는 두 후보 사이의 협상이 아니라 그냥 투표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 결선 투표가 그 5명 나가가지고 최종적으로 2명 뽑고, 그러니까 5명이 예를 들어서 5명이 나가면 다 나가라는 겁니다. 모두 다 후보로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2명 추리고 2명 추린 것 중에 다시 1명 뽑고 이런 식이 가장 간단하지 않냐. 그리고 각 정당들이 자기 주장을 1차전에서는 충분히 하고 2차전에서는 그 서로 합종 연합해서 공동의 강령을 가진 쪽으로 하나 몰아나가고 이런 게 통상 선진국에서의 결선 투표제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과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